1970년대 그녀의 아름다운 다리는 한국 대중을 사로잡아 국보라는 칭호를 얻었고 당시 최고액 보험금 지급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레드카펫을 걷는 그녀의 매혹적인 다리는 성공과 야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불과 몇 년 후 한때 찬사를 받았던 그녀의 다리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절단되어야 했습니다. 눈부신 영광은 거품처럼 사라지고 그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바닥을 기어 다녀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연정이었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다리의 여왕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녀는 배우로서의 삶을 지탱해준 원동력이었던 다리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절단하던 날, 과다출혈로 죽어가던 그녀를 살려냈던 그 수혈이 아이러니하게도 30년 뒤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간암의 씨앗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포기한 것일까요? 그녀가 잘라낸 것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영화계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의 찬란한 날개였습니다. 비극의 그림자가 덮치기 전 세상 그 누구보다 뜨겁게 타올랐던 1910년. 그녀의 심장이 가장 격렬하게 뛰었던 그 시절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그녀의 전성기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1970년 서울의 충무로는 욕망과 꿈이 뒤엉켜 끓어오르는 용광로와 같았고 그 중심에 우연정이 있었습니다. 데뷔 이후 그녀는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그대 앞에 다시 서리라, 비정지대, 신풍객 등 멜로에서 액션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천여 편에 가까운 영화에 출연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증명합니다. 당시 한국 영화 제작 환경은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가혹했습니다. 소위 겹치기 출연이 관행이었던 시절, 인기 배우들은 하루에 3개에서 4개의 현장을 오가야 했습니다. 우연정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번째 촬영장에서 눈물 연기를 쏟아내고 점심에는 차 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이동해 2번째 현장에서 액션 장면을 소화하고 밤에는 3번째 현장에서 멜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스크린 위에서는 화려한 백조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잠이 부족해 촬영장 구석 의자에서 쪽잠을 자다가도 큐사인이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가장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험한 산길을 뛰어다니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맨살을 대고 넘어지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어쩌면 훗날 그녀에게 닥친 비극은 이토록 가혹하게 혹사당한 그녀의 몸이 보낸 소리 없는 비명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25, 26의 우연정은 젊음이라는 방패를 믿었습니다. 피곤함은 잠깐 자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라 믿었고 다리의 뻐근함은 훈장 같은 근육통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1979년 10년 가까운 폭주기관차 같던 배우 생활 끝에 그녀에게도 평온한 안식이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대의 톱스타와 평범한 사업가의 결혼은 큰 화제를 모았고 대중은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그녀는 배우로서의 활동을 조금씩 줄이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임신 소식. 그것은 그녀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타인의 삶을 연기했던 그녀가
드디어 엄마라는 진짜 자신의 배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꿈을 꿨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예쁜 구두를 신고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꿈을,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다리로 아이를 업어주고 아이가 자라나면 함께 걷는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1980년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고 그녀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부와 명예, 아름다움, 그리고 행복한 가정까지 모든 것을 허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신이 그녀를 특별히 편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종종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개입하곤 합니다. 그해 초봄부터 그녀는 오른쪽 다리에서 묘한 이물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워져서 생기는 부종이겠거니, 아니면 과거 액션 영화를 찍으며 다쳤던 곳이 날씨 탓에 쑤시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교묘하게 모습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묵직한 둔통이었던 것이 점차 뼈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예리한 격통으로 변해갔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오른쪽 다리가 비명 지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다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그토록 열광하던, 매끄럽고 완벽한 곡선을 자랑하던 그 다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상처도 멍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멀쩡해서 오히려 기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매끄러운 피부 아래, 보이지 않는 뼛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암세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격적이고 희귀한 형태의 골수암이 그녀의 대퇴부뼈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째 접어들던 1980년 여름, 통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그녀는 남편의 부축을 받아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긴 정밀 검사가 끝나고 진료실에 마주 앉았을 때 창밖에서는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여름 풍경과 대비되는 차가운 의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꽂혔습니다. 부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리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골육종입니다.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암이라니. 이제 갓 30을 넘긴 나이에, 그것도 가장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다리에 암이라니.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건조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종양이 뼛속 깊이 퍼져 있습니다. 게다가 부인께서는 현재 임신 중이라 항암 약물 치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타야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제시한 선택지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이를 지우고 독한 항암 치료를 시작해 다리를 보존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낳기 위해 치료를 미루고 암덩어리를 키울 것인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다리와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리를 살리려다가는 아이도 잃고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살리려면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 다리를 영원히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다리와 아이, 여배우로서의 생명과 엄마로서의 생명.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잔인한 선택지였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쏟아지던 갈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다리를 자른다는 것은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악마의 유혹처럼 아이를 포기하면 다시 스크린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뱃속의 아이는 툭툭 태동을 보내며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살을 떼어내야만 자식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잔인하고도 원시적인 등강교환의 법칙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습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암세포는 자비 없이 증식하고 있었고 통증은 진통제로도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사운 끝에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리를 자르겠어요.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요. 그것은 포기라기보다는 숭고한 항복이었습니다. 여배우로서의 삶을 신에게 반납하고 어머니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서둘렀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골반 근처까지 위협하고 있었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1980년 9월 8일로 잡혔습니다. 가을의 문턱, 세상은 결실을 준비하는데 그녀는 상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의 풍경은 처연하도록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매니큐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어오른 이제 곧 사라질 오른쪽 발톱에 정성스럽게 붉은색 매니큐어를 발랐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다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장례 의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하이힐 속에서 혹사당하며 자신을 지탱해준 고마운 다리. 그 다리 덕분에 스타가 되었고 그 다리 덕분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발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을 것입니다.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1980년 9월 8일 아침 이동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의 천장등은 빠르게 뒤로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앞에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그리고 굳게 닫힌 철문.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룩 솟은 배와 그 아래 뻗은 두 다리. 이 온전한 형태를 보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숫자를 세라고 했을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다리를 가져가시고 부디 이 아이만은 지켜주소서.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까지 그녀가 붙잡은 것은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수술은 장장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집도인은 대퇴부 상단을 절단했습니다. 뼈를 자르고 근육을 봉합하고 혈관을 묶는 그 차가운 의학적 행위들이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 밖의 가족들은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다리를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산모가 그 엄청난 쇼크를 견뎌낼 수 있을지, 태아가 무사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은 깊은 물속에서 수면 위로 힘겹게 올라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시야는 뿌옇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녀를 덮친 것은 끔찍한 감각의 혼란이었습니다.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이 간지러웠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난 것처럼 저릿한 통증도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감각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수술이 취소되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그녀는 안도하며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다리를 움직여보려 했습니다. 뇌는 다리를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신경은 그 명령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불 아래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다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무릎이 있어야 할 곳 아래로는 하얀 시트만이 평평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허벅지 중간에서 뚝 끊겨버린, 붕대로 칭칭 감긴 뭉툭한 끝부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뇌가 느끼는 감각 환상통과 눈이 보는 현실 상실 사이의 괴리가 거대한 공포가 되어 그녀를 덮쳤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는 막혀버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없어. 정말 없어졌어. 현실감이 밀려오자 극심한 수술 부위의 통증과 함께 상실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는 그녀가 입원할 때 신고 왔던 오른쪽 하이힐과 스타킹이 쇼핑백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우는 것을 깜박한 그 물건들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주인 잃은 구두 한 짝, 영원히 짝을 잃어버린 왼쪽 구두. 그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다시는 저 구두를 신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는 당당하게 catwalk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각선미의 여왕, 우연정은 그날 그 수술대 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오열하자 의료진과 가족들이 달려와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와중에도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배를 찾았습니다. 아기는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히 태아의 심박수를 체크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기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팠는데도 아기가 잘 버텨줬어요. 말을 듣는 순간 우연정은 붕대로 감긴 자신의 절단 부위를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텅 빈 오른쪽 다리의 공간. 그 비어버린 공간만큼 그녀의 뱃속에는 생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기의 생명으로 치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곧 평온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의 회복 과정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임신 중이라 강력한 진통제를 마음껏 쓸 수 없었기에 그녀는 뼈를 깎는 고통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밤이면 잘려나간 다리가 불타는 듯한 환상통에 시달리며 침대 시트를 물어뜯어야 했습니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깨어날 때마다 그녀는 없어진 다리를 허공에 휘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뱃속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그래도 너는 살아야 해. 내 다리랑 바꾼 목숨이잖아. 1980년의 가을은 그렇게 잔인하고도 길게 흘러갔습니다. 병원 창밖에 나무십들이 하나둘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화려했던 과거의 미련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불구의 몸과 곧 태어날 생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뿐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의 여왕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병실에 누워 있는지. 신문 한 구석에 우연정, 투병 중이라는 짤막한 기사가 실렸을 뿐 그녀가 다리를 잃었다는 사실은 아직 세상에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의족을 끼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동정 어린 시선을 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한쪽 다리로는 몸의 균형을 잡는 것조차 힘겨운 만삭의 임산부. 그녀는 남은 왼쪽 다리 하나로 육중해진 몸을 지탱하며 출산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잘려나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진통. 그것은 생명을 건 사투였습니다. 1980년 10월, 늦가을의 찬바람이 병원 창문을 때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의 산모에게도 출산은 뼈가 벌어지는 고통이라지만 우연정에게 그것은 물리 법칙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분만대 위에서 힘을 주려면 양다리로 지지대를 꽉 밟고 버텨야 하는데 그녀에게는 힘을 줄 오른쪽 지지대가 없었습니다. 한쪽 다리에만 온 체중과 힘을 실어야 하는 기형적인 자세. 몸이 비틀릴 때마다 잘려나간 오른쪽 대퇴부의 상처가 터질 듯 욱신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리를 잃은 엄마가 아니라 다리를 잃고도 너를 지켜낸 엄마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이 모두 있는 너무나도 건강하고 예쁜 아이. 간호사가 핏덩이 같은 아기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우연정은 아기의 조그만 두 다리를 떨리는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살결, 힘차게 발버둥치는 두 다리. 그 순간 그녀는 병실이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인 동시에 자신의 잃어버린 달에 대한 영원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네가 내 달이구나. 이제 네가 나 대신 세상을 걷겠구나.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일은 전쟁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려고 몸을 숙이면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 일쑤였고 아이가 울어도 재빨리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아이를 안을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던 여배우가 무릎이 까맣게 멍들도록 바닥을 기어서 젖병을 물리는 모습.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부석부석하며 한쪽 바짓단이 펄럭이는 초라한 장애인. 그 괴리감은 산후 우울증과 겹쳐 그녀를 깊은 절망에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집안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다리를 보고 수군거릴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환상통이 도저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장애인 엄마가 짐이 되지는 않을까.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이제 독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차라리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덜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각선미를 자랑하던 스타였기에 그 추락의 깊이는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미치지 않기 위해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 그녀는 엎드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종이 위에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배우로서의 화려했던 날들, 암 선고를 받던 날의 공포, 다리를 자르던 순간의 심정, 그리고 엄마로서의 간절함까지.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다리가 없어도 갈 수 없는 곳이 없었고 하지 못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처절한 기록들은 1981년 그대 앞에 다시 서리라라는 제목의 자전적 에세이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줄만 알았던 스타가 다리를 잃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런 희생을 감내했다는 사실은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서점에는 책을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독자들의 편지가 쇄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육체파 배우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 우연정의 영혼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책의 성공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영화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연은 우연정 씨, 본인이 직접 맡아주십시오.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가 없는 내가, 의족을 끼고 절뚝거리는 내가 스크린에 다시 나오라고? 그것은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그 흉측한 모습을 대형 스크린에 확대해서 만천에 공개하라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된 채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사는 끈질겼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이대로 세상에서 잊히고 싶지 않다는 배우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보여주자. 내가 비록 다리는 잃었지만 영희마저 잃은 것은 아니라는 걸. 1981년 말, 그녀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영화 제목은 책과 같은 그대 앞에 다시 서리라. 그러나 촬영 현장은 고문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영화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재연해야 했습니다. 화려하게 춤추던 시절을 연기할 때는 대역을 썼지만 암 선고를 받고 절규하는 장면, 다리를 자르고 깨어나는 장면, 의족을 차고 걷는 연습을 하는 장면은 모두 그녀가 직접 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1년 전 겪었던 생지옥을 다시 끄집어내어 반복하는 사이코 드라마였습니다. 컷소리가 나면 그녀는 구석에서 숨을 몰아쉬며 울었습니다. 의족은 익숙하지 않아 걸을 때마다 살이 쓸리고 피가 났습니다. 무거운 조명 아래서 의족과 닿는 절단 부위는 땀으로 짓물렀습니다. 넘어지는 장면을 찍을 때는 보호 장비도 없이 맨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스태프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보았고 감독조차 이제 그만하자고 말리려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독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시선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선망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스태프들이 이제는 동정과 안타까움 혹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의 다리를 훔쳐보았습니다. 의족을 끼우기 위해 치마를 걷어 올릴 때 느껴지는 그 묘한 정적. 그녀는 수치심을 견디며 당당한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나예요. 다리가 없어도 나는 우연정입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그녀가 의족을 끼고 처음으로 일어서서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시나리오에는 비틀거리지만 끝내 일어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실제로 힘이 빠져 주저앉기도 했고 의족이 미끄러져 뒹굴기도 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차에 그녀가 마침내 비틀비틀 일어서서 카메라를 응시했을 때 현장의 모든 스태프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출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생존자의 위엄이었습니다. 1982년 영화가 개봉되자 극장가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 우연정이 넘어질 때마다 함께 탄식했고 일어설 때마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고 그해 대종상 영화제는 그녀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상식 당일,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긴 치마로 의족을 가렸지만 무대로 걸어나가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뚝뚝 끊어지는 리듬. 하지만 그 느리고 불편한 걸음으로 그녀가 무대 중앙에 섰을 때 장내의 모든 배우와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든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다리는 잘려나갔지만 배우로서의 생명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 상은 저에게 동정이 아닌 다시 살아가라는 채찍질로 알겠습니다. 그녀의 수상소감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여왕이었습니다. 각선미의 여왕이 아닌 불굴의 여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완벽하게 재기했다고 믿었습니다.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 조명이 꺼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다시 지독한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트로피는 차가웠고 의족이 닿은 살은 짓물러 쓰라렸습니다. 대중은 영웅 우연정을 원했지만 현실의 그녀는 여전히 장애를 가진 한 여성이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영화의 성공은 잠시뿐이었고 장애인 여배우에게 들어오는 배역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비련의 여주인공이나 장애를 극복한 인물 외에는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우로서의 한계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시련은 가정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대중들에게는 아내를 지킨 순애보적인 남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실의 결혼 생활은 미디어의 포장과는 달랐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내, 유명인 아내를 둔 남편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성격 차이. 병마와 싸우느라 억눌러 왔던 갈등들이 그녀가 퇴원하고 사회로 복귀하자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는 희망의 아이콘이어야 했지만 집 안에서는 부서진 관계를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영화가 막을 내린 뒤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다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녀는 이제 생존을 위해 진짜 전쟁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배우가 아닌 생활인 우연정으로서의 삶. 그것은 다리를 자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어쩌면 더 긴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그녀는 생계를 위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장애인 여성 사업객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종상 시상식의 밤은 짧았고 그 뒤에 이어진 현실의 밤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습니다. 화려한 트로피는 거실 장식장 한가운데 놓여 빛나고 있었지만 그것이 쌀독을 채워주거나 아이들의 등록금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올림픽 유치와 경제 성장으로 들썩이고 있었지만 장애인 여배우 우연정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화계의 생리는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재기를 알린 영화 그대 앞에 다시 서리라는 분명 흥행했지만 그것은 배우 우연정에 대한 수요라기보다는 인간 승리 스토리에 대한 일회성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영화사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시나리오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멜로 영화의 여주인공을 하기엔 그녀의 다리가, 아니 그녀의 다리를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액션 영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30대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충무로는 그녀를 은퇴한 전설로 박제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전설로 취급한다는 것, 그것은 배우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남편을 두고 장애를 입은 아내를 지킨 순애보의 주인공이라 칭송했지만 부부의 침실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균열은 제 아무리 숭고한 도덕심으로도 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그녀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소한 한숨소리에도 내 다리 때문에 힘든가 라고 자격지심을 느꼈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픈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숨이 막혀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연민과 의무감만 남은 결혼 생활은 얇은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섰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그것도 여자가 주홍글씨를 안게 되는 치명적인 오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다리 한쪽 없는 여자가 남편 덕에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결국 못 참고 쫓겨난 거 아니냐.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녀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녀는 숨을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동정받는 아내가 아닌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기 위한 처절한 탈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섰을 때 그녀 앞에는 세 딸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이 된 우연정. 그녀는 이제 스타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장 바닥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식당과 카페 운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그녀가 문을 연 가게는 처음에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목적은 음식 맛이 아니었습니다. 다리 잘린 우연정이 술을 판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호사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취객은 술에 취해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왕년의 스타. 의족 한번 보여줘봐. 진짜 없는지 보게.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운터 뒤에 숨겨진 의족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웃음을 팔았고 자존심을 팔았다. 내 다리와 맞바꾼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악맥에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탓에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빚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대본만 외우던 그녀에게 비즈니스 정글은 너무나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의족을 한 다리로 하루 종일 서서 서빙을 하고 주방 일을 하다 보면 밤에는 절단 부위가 퉁퉁 부어올라 의족이 빠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피고름이 양말에 눌어붙어 떼어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소주로 통증을 마비시키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시련, 아니 유혹 같은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움이 뼈에 사무칠 때 다가온 두 번째 인연.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픈 나를, 아이, 딸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조차 산산이 조각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혼. 그것은 첫 번째보다 더 큰 패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인가? 내 신체가 불완전해서 내 사랑도 불완전한 것인가? 1980년대 후반, 그녀는 바닥을 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비운의 여배우라고 부르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 자신도 거울 속 늙고 지친 여자를 보며 죽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면제를 만지작거리고 한강 다리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10년 전 수술대 위에서 그녀를 살렸던 바로 그 존재들이었습니다. 딸들, 학교에 다녀와 엄마 하고 부르는 아이들 목소리. 운동회 때 엄마가 오지 않아도 괜찮다며
의젓하게 말하는 아이들의 눈빛. 그 아이들이 그녀의 멱살을 잡고 삶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1990년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병실에서 썼던 첫 번째 책이 살려달라는 절규였다면 이번에 쓰는 두 번째 책은 살아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 이혼, 사업 실패, 그리고 장애인으로 살면서 겪은 차별과 멸시를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삶의 무대에는 아무도 대신 서주지 않는다입니다. 제목부터가 비장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남편도, 대중도, 그 누구도 자신의 부러진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의족을 끼고 걷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근육이어야 한다는 것을. 신은 내게서 다리를 가져갔지만 대신 홀로서기라는 가장 위대한 다리를 선물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부축을 기다리지 않는다. 넘어지면 기어서라도 갈 것이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IMF 위기를 앞두고 삶의 불안을 느끼던 90년대 대중들에게 우연정의 처절한 생존기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독자들은 화려한 여배우의 몰락이 아니라 끈질긴 잡초 같은 생명력에 감동했습니다. 출간 4일 만에 초판이 매진될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우연정의 삶은 또 한 번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장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출연해 의족을 당당하게 공개했습니다. 긴 치마 대신 바지를 입고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카메라 앞을 활보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렇게 걷습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흔들리지만 저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변화는 당시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장애인은 집 안에 숨어 있어야 한다고 불쌍한 존재라고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최고의 미모를 자랑했던 여배우가 장애를 드러내고 나를 동정하지 말라고 외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혁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개인의 불행에서 사회적 메시지로 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음지에 숨어있는 장애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나처럼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이름 없는 장애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명세라는 마지막 자산을 그들을 위해 쓰기로 결심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제 선거가 부활하던 해 그녀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무소속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정치에 대한 야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세장에 선 그녀는 의족을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며 외쳤습니다. 제 다리는 강철입니다. 썩지 않는 이 다리처럼 여러분을 위해 변치 않고 뛰겠습니다. 비록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 그녀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이사를 맡으며 본격적인 사회활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선수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기금을 모으러 다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활동하기 편한 점퍼를 입고 짙은 화장 대신 땀범벅이 된 얼굴로 현장을 누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연정이 변했다. 네, 그녀는 변했습니다. 과거의 우연정이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끝이었다면 90년대의 우연정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생명들을 위한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다리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남은 다리와 굳건한 두 팔과
뜨거운 심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녀에게 허락된 평온을 질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50대에 접어들며 이제야 삶의 안정을 찾고 딸들을 시집 보내며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던 2000년대 후반, 또 다른 그림자가 그녀의 몸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은밀한 곳에서 시작된 침묵의 살인자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며 우연정의 삶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치열했던 80년대의 생존투쟁과 사회운동가로서 바쁘게 뛰어다녔던 90년대를 지나 그녀는 이제 중년의 여유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세 딸은 어느새 훌쩍 자라 성인이 되었고 엄마의 아픈 다리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여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의족을 벗어두고 방바닥에 편안히 앉아 딸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만하면 되었다. 내 딸이 하나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었다. 그 무렵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날 선미녀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은 옅어졌고 눈개는 세월의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그 표정은 훨씬 온화하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힘들면 잠시 쉬어갈 줄 아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잘려나간 오른쪽 다리 쪽에 손을 얹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너도 참 고생 많았다. 주인 잘못 만나 30년을 고생했네. 그것은 자기 연민이 아닌 자신의 육체와 맺는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그녀에게 평범한 노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비극의 수레바퀴처럼 시작과 끝이 묘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그녀는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피로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땅으로 꺼지는 듯한 무력감, 이유 없는 소화불량, 그리고 거울 속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는 증상.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합니다. 병원을 찾은 그녀에게 의사는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간암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암. 술을 많이 마셔서도 관리를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너무나도 기구했습니다. 1980년, 그 운명의 날,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을 당시 그녀는 과다 출혈로 인해 대량의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의 의료 환경은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못했고 수혈받은 혈액 속에 숨어있던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의 간 속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그녀가 가장 평온함을 느끼려던 순간에 암세포라는 괴물이 되어 깨어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역설입니까? 30년 전 그녀를 살리기 위해 주입했던 그 피가 30년 후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다리를 자르지 않았다면 수혈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간암에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모든 불행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생명과 맞바꾼 대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늘을 원망하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다리 하나로는 부족했습니까? 하지만 예순을 바라보던 우연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의사의 선고를 듣고 나온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을 뿐입니다. 내 운명이 참 질기기도 하고 얄궂기도 하구나. 그녀는 이미 고통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뼈를 깎는 골수함의 고통도, 신체를 절단하는 공포도 이겨낸 그녀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언젠가 마주해야 할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딸들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다리도 내어주고 살았는데 간 조금 떼어주는 게 대수겠니? 하지만 간암은 골수암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뼈암이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면 간암은 생명력 자체를 서서히 말려버리는 늪과 같았습니다. 복수가 차오르고 황달로 눈동자가 노랗게 변해가면서 그녀의 의식은 자주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찾아온 지인들에게 녹음을 건넸고 딸들의 손을 잡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너희를 얻었고 치열하게 사랑했고 뜨겁게 미워도 해봤다. 배우로서 화려하게 피어도 받고 장애인으로 바닥도 기어봤다. 이 정도면 꽉 찬 인생 아니냐. 그녀의 투병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전성기 때처럼 언론이 요란하게 떠들지도 않았고 대중들의 관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지키는 사람들의 면면은 진실했습니다. 화려할 때 모여들었던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녀가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며 만났던 동료들, 그녀의 책을 읽고 삶의 용기를 얻었다는 독자들, 그리고 그녀가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했던 평범한 이웃들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가장 걱정했던 것은 역시나 딸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질 아이들. 그녀는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고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남겼습니다. 서로 의지하되 누구에게도 기대지 마라. 너희 엄마가 다리 한 짝으로도 세상을 버텼듯이 너희는 두 다리로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2011년의 봄은 유난히 더디게 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개나리가 피어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1971년 데뷔 시절을 떠올렸을까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충무로를 활보하던 그 봄날. 아니면 다리를 잃고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외출했던 1981년의 봄날을 떠올렸을까요? 그녀의 기억 속에서 과거와 현재, 기쁨과 슬픔은 하나의 풍경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명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기계에 의존해 숨만 쉬는 것은 우연정다운 삶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눈빛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려는 예술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져 오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딸에게 부탁해 자신의 의족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낡고 다른 의족. 30년 동안 그녀의 오른쪽 다리가 되어주었던 애증의 물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플라스틱과 쇠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걸었고 너 덕분에 살았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장애와의 완전한 화해였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비극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떠나려 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비운의 스타라고 불렀지만 병상에 누운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회한보다는 지켜낸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는 소멸하지만 자신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 그대 앞에 다시 서리라는 그 외침은 영원히 남을 것임을. 2011년 여름이 시작되려던 무렵
그녀의 호흡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골수암으로 다리를 잃고 이혼의 아픔을 겪고 사업 실패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마지막에는 가난이라는 병마와도 싸워야 했던 여인. 하지만 그 모든 싸움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쪽 무릎밖에 없었을지라도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긴 여행의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박수소리도 없는 조용한 병실이었지만 그곳에는 그 어떤 영화의 엔딩보다 더 숭고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연정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가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26일, 한여름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늦은 저녁, 대한민국 영화계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별이 졌습니다. 향년 62세. 요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이른 나이, 아직 할 말이 더 남아있을 것 같은 나이에 우연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부고 기사는 다음날 아침 신문 귀퉁이에 실렸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녀가 기침만 해도 대서특필하던 언론들이었지만 30년 세월은 그녀를 왕년의 스타라는 작은 액자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침통함보다는 일종의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그녀는 1970년대의 도발적인 미녀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띤 삶의 모든 파도를 넘어선 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세 딸의 모습은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의사들이 지우라고 권했던 그 생명. 그녀가 자신의 다리 한쪽과 맞바꾸어 지켜낸 그 아이가 상주가 되어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두 다리는 튼튼했고 그녀가 서 있는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딸의 모습에서 우연정에 잃어버린 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딸에게로 옮겨가 생명이 되었고 미래가 되었음을 모두가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연정의 죽음이 우리에게 더욱 비극적이고도 숙연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녀의 사인에 담긴 기막힌 인과관계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간암의 원인은 C형 간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1980년 다리 절단 수술, 당시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를 막기 위해 수혈받은 혈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곱씹어 볼 때 우리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낳기 위해 다리를 잘랐고 그 수술을 버티기 위해 남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 피 덕분에 그녀는 살아서 아이를 낳고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피 속에 죽음의 씨앗이 숨어 있었고 아이들이 다 자라 제 몫을 할 때가 되자 그 씨앗이 발아하여 엄마를 데려갔습니다. 마치 신이 너는 네 소임을 다했으니 이제 그만 쉬어라 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녀의 죽음조차 철저하게 자식과 생명을 위한 희생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자식이라는 촛불을 밝혔고 촛농이 다 녹아내리자 조용히 꺼졌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병사 빙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30년에 걸친 긴 순교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세상은 비로소 그녀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남자들은 그녀의 다리를 보며 욕망을 품었고 여자들은 그녀의 다리를 보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각선미라는 단어 속에 갇혀 소비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뒤에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연정이 보여준 진정한 아름다움은 매끈한 다리 라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리가 잘려나간 자리에 도단한 굳은 살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이전까지 미디어에 등장하는 장애인은 항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
혹은 전생의 업보를 짊어진 불쌍한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우연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숨지 않았습니다. 의족을 끼고 뚜벅뚜벅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망해도 보고 다시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장애인도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보통의 인간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쓴 책과 그녀가 보여준 행보는 수많은 중도 장애인들에게 나도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딸들은 어머니의 옷장 깊은 곳에서 낡은 의족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체형이 변할 때마다 교체했던 크고 작은 의족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장기 아이의 신발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피가 묻어있던 의족부터 능숙하게 걷게 되었을 때의 의족, 그리고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찰 수 없게 된 마지막 의족까지. 그 플라스틱 덩어리들은 우연정의 30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화석이었습니다. 딸들은 그 의족을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 차가운 표면을 쓰다듬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2024년의 가을, 서울 충무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또각또각 경쾌한 하이힐 소리가 거리를 울립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당당하게 걷는 저 젊은 여성의 두 다리는 50년 전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우연정의 그것처럼 눈부십니다. 문득 바람에 뒹구는 낡은 영화 포스터 한 장. 여성은 포스터를 밟지 않으려 사뿐히 발을 옮깁니다. 한 발로 중심을 잡고 다른 발을 내딛는 그 사소하고 당연한 순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딛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고 뼈를 깎는 고통 끝에 얻어낸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다리 하나로도 치열하게 살았다. 너는 두 다리가 있지 않은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가졌던 스타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걸어간 어머니. 아스팔트 위에 보이지 않게 찍혀있는 그녀의 외다리 발자국을 기억하며 우연정 그녀의 치열했던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